5살에 맺어진 인연이 평생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5살 때 처음으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리 동네 놀이터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정원. 그곳은 바로 권씨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택의 육중한 검은 철문 앞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이 모델 대회라도 나가는 것처럼 꼼꼼하게 제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죠. 아나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절대 뛰어다니거나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호기심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거대한 대리석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나무들과 한쪽에 금빛 햇살을 반사하며 조용히 서 있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권씨 가문. 그 이름만으로도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들어 사는 낡은 아파트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집사처럼 하얀 머리에 말끔한 조끼를 차려입은 나이든 집사님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를 걷는 내내 천장의 조명이 발걸음마다 빛을 쏟아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짜 레드 카페트, 진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우리 집 식탁만 한 대리석 화병에 꽂힌 생화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나 궁전에 들어와서 공주님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권시혁. 권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 그는 거실 안락의자에 홀로 앉아 제 몸에 반만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색민이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영화 포스터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죠. 그때 그의 나이는 7살쯤이었을 겁니다. 까만 머리카락, 우유보다 하얀 피부, 그리고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 하지만 제가 감히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온 세상이 자기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단 하나의 미소도 없는 차가운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우아한 비단 옷을 입으신 할머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서하나로구나. 참 귀엽기도 하지? 우리 시혁이 짝으로 딱이겠네. 엄마는 허리를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쥔 채 그 차가운 남자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차갑기 그지없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웃는 것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닌 웬 꼬맹이지 하는 것처럼 살짝 움직이는 것을요. 할머님은 웃으시며 제게 손짓하셨습니다. 아나야, 이리 오렴. 오빠랑 같이 놀아야지. 우리 아나는 착하니까 여기서 시혁이랑 같이 놀자꾸나.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엄마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얼른 가봐.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 저는 마지못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솜 위를 걷는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나 저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오빠랑 안 놀래요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죠. 저는 권시혁에게서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제가 마치 집안의 기둥이라도 되는 듯 본체만 채했습니다. 저는 울상이 되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저기 오빠아. 그제야 그는 마지못해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턱을 까딱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는 듯한 태도였죠. 세상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까칠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할머님의 농담 한마디가 제 운명을 권씨 가문에 단단히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을요. 나중에 시혁이 우리 아나한테 장가 보내야겠다. 잘 어울리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 차가운 도련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제 인생에
이후 20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닥에 앉아 인형 놀이를 하고 권시혁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마치 부드러운 후광처럼 아름다웠죠. 저도 모르게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문득 엄마 가방에서 가져온 레몬 사탕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탕을 들고 아장아장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들고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 권시혁은 사탕을 1초간 쳐다보더니 말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사탕 한 봉지를 통째로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난 안 먹어. 너 다 가져?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차가운 꼬마 도련님에게 사탕 한 봉지를 통째로 받다니.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책 속으로 고개를 묻어버렸습니다. 제 작은 손에 들린 커다란 사탕 봉지.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하고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하녀들을 위한 작은 방에서 저를 재울 때 저는 사탕 봉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럼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할머님이랑 오빠 말도 잘 들어야 해. 저는 몽롱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그 아이의 운명이 단순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춘과 평생에 걸쳐 단단히 묶여버렸다는 것을요. 어딘가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죠. 그는 제 방문 앞으로 다가와 잠시 망설이더니 문턱에 곰 인형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사탕 한 봉지와 곰 인형. 그가 제게 준 첫 번째 작은 선물들. 장미꽃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닌 그저 유치하고 순진한 선물이었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탕보다도 달콤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으로 권씨 가문 도련님의 소꿉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차가운 얼굴의 꼬마 도련님의 철저한 감시 아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집마당의 작은 토끼가 되었죠. 이른 아침, 제가 아직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면 엄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벌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중요한 정상회담이라도 있는 것처럼 진지한 얼굴로요. 손에는 새 교복을 들고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말했죠. 이거 입어. 저는 눈을 비비며 제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입으면 안 돼, 오빠. 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안 돼. 우리랑 안 어울려. 세상에 유치원 가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매일 저는 그와 함께 등교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반, 같은 책상에 앉고 심지어 같은 급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닭튀김을 좋아하고 그는 채소를 좋아했지만 그는 항상 제 앞에 앉아 제 밥 위에 완두콩을 전부 덜어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채소 많이 먹어야 빨리 커서 시집가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학교에서 권시혁은 작은 전설이었습니다. 잘생겨서이기도 했지만 너무 차가워서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직 저 뻔뻔한 서하나만이 껌딱지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빠, 공놀이 하자. 오빠, 색칠 공부하자. 오빠, 내가 땅 따먹기 하는 거 봐. 권시혁은 불릴 때마다 시험 문제 풀러나가는 학생처럼 지겨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가장 예쁜 색연필을 제게 쓱 밀어주거나 제가 앉을 의자를 맡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면 그의 눈빛은 즉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반장 남자아이가 제게 딸기 사탕 하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신나서 받아서 막 껍질을 까려는데 툭! 사탕이 신기하게도 바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권시혁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제 사탕을 살짝 밟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오,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 받지 마. 남의 것 먹으면 나중에 감정의 빚을 지게 돼 귀찮아져. 5살 반짜리가 벌써부터 감정의 빚을 걱정하다니요. 저는 찌그러진 사탕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권시혁은 제 앞에 아주 크고 새로운 딸기 사탕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내 거 먹어.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마당 늙은 회화나무 아래에 앉아 막대 사탕을 빨며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권시혁이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었죠. 바람이 불자 꽃잎 몇 개가 그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조심스럽게 꽃잎 하나를 주워 그의 코끝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권시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왕자님이야. 그는 인상을 썼습니다. 난 왕자 싫어. 맨날 공주 구해야 하잖아. 피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공주님 남편 하면 되겠네. 그게 덜 피곤하겠다. 권시혁은 3초간 침묵하더니 벌떡 일어나 제 머리를 아주 살짝 톡 쳤습니다. 그래. 내 남편. 그날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후 낮잠을 자면서 아주 긴 꿈을 꾸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썼고 그는 제 옆에서 작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5살의 저는 그날의 간단한 긍정이 평생을 묶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준 딸기 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웃기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권시혁이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한 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그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닐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늘 그의 곁에서 제잘거렸죠.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평탄할 리 없죠. 어느 화창한 아침, 학교에서 여름맞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상품은 거대한 사탕 한 상자와 제 이름이 인쇄된 상장. 저 같은 꼬마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VIP 티켓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신나서 할머니 댁 정원을 그리려는데 민준이라는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최고급 유화 물감 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나야, 내 물감 써. 이게 더 예쁘게 그려질 거야. 저는 순진하게 고마워 하며 물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1초 후 제 스케치북 위로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고개를 드니 권시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준이를 훑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툭 그는 훨씬 더 비싸 보이는 새 물감 세트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민준이는 당황해서 자기 물감을 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왜 그래? 민준이는 그냥 친절하게 빌려주려고 한 건데. 권시혁은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아무것도 받을 필요 없어. 너한텐 내가 있잖아. 제가 반박할 틈도 없이 그는 직접 물감통을 열고 붓을 꺼내 스케치북을 가리켰습니다. 그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권시혁의 프로페셔널한 감독 아래 제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당연히 2등을 했죠. 1등은 수백 개의 사인펜으로 거대한 성을 그린 학교의 여신 같은 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신나게 무대로 달려가 사탕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권시혁은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옅은 미소를 지었죠. 저는 발꿈치를 들고 사탕 상자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오빠, 사탕 나눠 먹을래? 그가 눈썹을 까딱하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너 다 먹고 살쪄.
그래야 나중에 아무도 안 데려가지. 이건 또 무슨 소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 변종 프러포즈 아닌가요? 그림 그리기 대회 이후 저는 그에게 더 심하게 매달렸습니다. 교실에서 누가 저에게 물을 주거나 자리를 양보해주기만 하면 즉시 권시혁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눈빛을 받아야 했죠. 아무도 제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여자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얘야, 너 알아? 우리 반에 꼬마 부부 있는 거 서하나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 끝장난대.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권시혁은 그저 태연하게 과자를 씹으며 그래서 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인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죠. 어느 학교 후 오후 저와 그는 학교 정원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고 갓각은 풀내음이 향긋했죠. 저는 그네를 흔들며 문득 물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크면 나 누구랑 결혼해? 책을 읽던 권시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할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있어? 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그는 책장을 넘기며 여전히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저는 킥킥 웃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처럼. 권시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난 사람이고 너도 내 사람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사람이라는 정의가 제 심장에 곧장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이상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저와 이 남자아이를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권시혁은 단순히 제 사탕과 의자와 옆자리를 독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어린 시절과 청춘 전체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여름은 불같이 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위가 싫지 않았습니다. 매일 제 옆에서 끈기 있게 종이부채를 붙여주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사람은 권시혁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자칭 꼬마 신부가 된 이후 우리는 자석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등교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도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죠. 나른한 오후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옆으로 누워 그의 하얀 목덜미를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권씨 가문에는 여름마다 피크닉을 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의 피크닉은 달랐죠. 교회 숲까지 최고급 차가 데려다주고 으리으리한 텐트에 음식은 5성급 뷔페처럼 차려졌습니다. 저는 작은 토끼처럼 사방을 뛰어다니며 풀을 뽑고 나비를 쫓았습니다. 권시혁은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책을 읽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정말 못 말리는 꼬마군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일을 따려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약한 나뭇가지를 밟고 손을 뻗는 순간 우지끈 가지가 부러지며 저는 땅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권시혁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온몸을 살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시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텐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부끄러우면서도 감동해서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웠어. 그가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난 호라비가 되잖아. 세상에 재수 없는 소리 좀 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그만 있다면 저는 절대 무섭지 않을 거라는 거요. 여름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권시혁의 허리를 끌어안으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저는 장난스럽게 들꽃을 꺾어 그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권시혁은 처음엔 미간을 찌푸리며 빼냈지만 잠시 후 얼굴을 살짝 붉히며 다시 조용히 꽂았습니다. 제가 오빠도 꽃 좋아하네 하고 놀리자 그는 단 좋아해. 근데 내가 꽂아준 거면 괜찮아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우리는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달려갔죠. 저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재킷이 제 머리 위로 덮였습니다. 권시혁은 제게 자기 옷을 입혀주며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다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의 눈동자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안에 제 세상 전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셌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권시혁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원 빌 필요 없어. 내가 평생 널 내 곁에 둘 거니까. 어린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몰랐지만 마음속에 꿀단지라도 쏟아진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그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폭풍도 눈물도 없이 오직 맑은 웃음소리와 제가 넘어질 때마다 내밀어주는 손길만이 존재했죠. 이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질투도 하고 슬퍼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오직 그 시절만이 가장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시절에 저는 다른 누구보다 행운하였습니다. 제게는 그가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저와 권시혁은 선생님과 학부모들 눈에 공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아나는 참 착하네, 시혁이가 아나를 친동생처럼 챙기네 같은 칭찬을 들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활짝 웃었고 권시혁은 그저 내 아내 될 사람이니 당연하지 하는 표정으로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는 이상한 계절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움을 알고 얼굴을 붉히고 남몰래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아주 사소한 일도 질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날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계주 선수로 권시혁은 농구 시합에 나갔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달리고 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긴 생머리의 한 여학생이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권시혁의 땀을 수건으로 직접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의 얼굴을요. 저는 마시던 물에 사레가 들리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구 허락받고 내 사람한테 손대는 거야 하고 소리쳤지만 이성은 진정해.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라고 속삭였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생수병만 조용히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권시혁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발에 시멘트라도 부은 것처럼 무겁게 걸었죠. 이유 모를 서운함이 작은 벌레처럼 심장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는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때 권시혁에게서 온 메시지에 휴대폰이 반짝 빛났습니다. 내일 데리러 갈게.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답장했습니다. 필요 없어. 3초도 안 되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권시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다시 말해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데리러 올 필요 없다고. 나 혼자 갈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아나야. 나한테 화났어.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오빠가 다른 사람이 땀 닦아주게 했잖아. 싫어. 저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녹이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내 몸에 손대게 안 해.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검은색 자전거가 서 있었습니다. 권시혁은 운동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심한 눈빛으로 서 있었죠. 제가 나오자 그는 헬멧을 건네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타, 아침 사주러 갈게. 학교 가는 길, 저는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갓각은 풀내음이 향긋했죠.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가 질투하는 거 싫어? 권시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니, 안 싫어. 내가 질투 안 하는 게 싫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행복했습니다. 수업도 나란히 앉고 운동도 같은 팀에서 했죠. 선생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자 다른 친구가 저와 같은 조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권시혁이 그 친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쟤랑 관련된 과제는 전부 내가 담당해. 쉬는 시간에 제가 오렌지 주스를 사서 마시려는데 권시혁이 휙낚아채 갔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는 태연하게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셔. 내가 먼저 맛봤으니까 안전해. 저는 어이없어서 울고 싶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횡포에 가까운 독점욕 속에서 저는 가장 분명한 형태의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권시혁은 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나도 그에게 독점당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순진했던 학창 시절, 저는 그렇게 조금씩 그의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장미꽃도 영원한 맹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눈빛, 그가 한 모금 마신 오렌지 주스, 그리고 넌 내 거야 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11살 여름, 권시혁과 함께하던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툼도, 변심도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의 결정 때문이었죠. 6월의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식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야, 엄마가 새 직장을 구했어. 옆 도시로 이사 가야 해. 마음의 준비하렴. 두유를 마시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대가 어느새 미끄러져 떨어졌죠. 정말 가야 해요, 엄마? 엄마는 미안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기가 월급이 더 높아. 엄마는 우리 아나랑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 새로 다닐 학교도 아주 좋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이사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달은 밝았고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잔디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권시혁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차가운 콜라캔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콜라를 받아 들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가야 한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작은 고양이를 달래듯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고개를 들자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오만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오빠, 내가 미워?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널 미워했으면 콜라를 줬겠어?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권시혁은 사람을 달래는데 서툴렀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그의 깨끗한 흰 셔츠에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어 주었죠. 한참 뒤에야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나야.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하지만 꼭 나한테 돌아와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이곳을, 그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엄마를 따라 권씨 저택의 문을 나섰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는 권씨역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복을 입고 어깨에는 책가방을 맨 채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 손은 무언가를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권시혁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죠. 오빠, 그거 놔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노란색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하겠다는 듯 그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사라지는 13살 소년의 뒷모습은 지독히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쥔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모든 추억이 쏟아져 나와 애써 모은 용기를 부서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새로 얻은 방에서 밤이 되어서야 저는 몰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 기다려. 다른 사람 좋아하지 마. 저는 쪽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순진했던 그 시절의 서하나는 이 간단한 몇 글자의 한 소년의 모든 청춘과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늘 오빠라고 부르던 작은 소녀에게 온전히 바쳐진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그가 그리울 때마다 저는 이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오빠 한 사람만 기다릴게요.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를 졸졸 따라다니던 꼬마는 어느새 15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어졌고 키도 조금 더 컸죠. 하지만 마음만은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옛 도시에 돌아온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니게 될 명문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가방끈을 꽉 쥔 채 불안과 설렘에 떨었습니다. 권시혁도 이 학교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다른 학년. 새 학기 첫날 저는 비를 맞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을 찾고 있는데 쿵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제 기억 속보다 훨씬 더 커진 몸, 단정한 교복 셔츠, 짧게 자른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이 숨도 못 쉴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 깊고 검은 눈동자가 저를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손을 뻗어 제 어깨의 가방끈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제 몸이 그에게로 끌려갔죠. 코끝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익숙하지만 한층 더 낮아진 위험한 기운이 깃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나. 드디어 돌아왔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달아올랐죠. 그는 정말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고 서툰 소년이 아니라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성숙한 소년으로요. 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만은 4년 전과 똑같이 다정하면서도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오 오빠도 여기 다녀. 권시혁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손을 뻗어 제 머리에 젖은 모자를 벗겨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한 능숙한 손길이었죠. 복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지만 권시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교실에 데려다 줄게. 저는 그에게 손을 잡힌 채 마치 유치원생처럼 끌려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교실 앞에 도착해서야 그는 손을 놓아주었지만 떠나기 전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기다려. 아무데도 가지 마.
저는 권시혁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빗물의 향기가 사라질 무렵에야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죠. 같은 반 친구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시혁 선배랑 친해. 대박. 시혁 선배가 여자랑 말하는 거 처음 봐. 혹시 여자친구? 속국친구. 완전 현실판 로맨스 소설인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4년 전 낡은 쪽지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기다려. 다른 사람 좋아하지 마. 저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 그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침대, 새로운 방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직 오늘 아침 빗속에서의 그 강렬했던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저를 4년 동안 멀어졌던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다과 같았죠. 저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결국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에게 그곳은 바로 권시혁이었습니다. 권시혁을 다시 만난 후의 삶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익숙한 이유는 그가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고, 새로운 이유는 저를 보는 그의 눈빛, 미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고개를 한참 들어야 그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목은 단단해졌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죠.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해졌습니다. 어릴 때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는 못 입게 했고 남자친구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자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3분 만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삭제해. 안 예뻐. 제가 화를 내며 디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보내자 그는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전부 다 상관 있어. 이런 유치한 질투가 처음에는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겠어요. 어느 날 오후 학교 체육대회에서 저는 여자 계주에 참가했습니다. 몸에 붙는 운동복이 민망해서 옷을 계속 끌어내렸는데도 남자애들이 놀려댔죠. 와, 아나 몸매 좋은데? 달리기 끝나면 사인 받으려는 애들 줄 서겠다. 제가 얼굴이 빨개지기도 전에 권시혁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자기가 입고 있던 교복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입어. 추워. 35도가 넘는 날씨에 춥다니요. 하지만 저를 잡아먹을 듯한 그의 눈빛에 저는 얌전히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권시혁이 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서툰 손길이 제 신발끈을 단단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죠. 시끄럽던 운동장이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만이 통제불능으로 뛰고 있었죠.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왔어? 권시혁은 신발끈을 다 묶고 일어나 깊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 경기 보러 왔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너무나 따뜻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트랙 위를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었습니다. 결승선은 단순한 흰 선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물을 찾고 있는데 차가운 생수병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돌아보니 권시혁이었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마셔. 머리 좀 식혀. 저는 물병을 받아 단숨에 반을 마셨습니다. 시원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를 훔쳐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 너무 챙기는 거 아니야? 권시혁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뒹굴며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뭐해, 공부 중, 내 생각은 안 하고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였죠. 제가 난 하는데요라고 장난스럽게 답장하자 그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저를 아끼는 방식이 어릴 적 유치함에서 벗어나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사람을 조금 좋아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요. 그해 가을, 하늘은 옥처럼 푸르고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어 교정을 카페투처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시혁에게 고백하기. 그가 언제부터 저를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제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히 곁에 있는 게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가 웃으면 그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고 그가 미간을 찌푸리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얘야, 곧 고백데이래. 그날 고백해서 성공하면 1년 내내 운이 좋대. 근데 권시혁 선배한테 고백할 사람은 없겠지? 한 방의 차이면 완전 망신이잖아.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마침 2층 난간에 기대어 잠든 듯 있던 권시혁은 자기 이름이 불리자 눈을 뜨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더 좋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뒹굴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고백하기로. 행운을 믿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정원에서 만나 직접 만든 하트 모양 쿠키를 주며 나 오빠 좋아해 라고 말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심장은 터져 나올 것 같았죠. 고백 당일 저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빨간 리본으로 묶은 쿠키 상자를 숨기고 권시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방과 후에 학교 정원에서 잠깐 봐. 단 2글자였지만 제게는 에스프레소 10잔을 마신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늙은 회화나무 아래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노란 잎이 흩날리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꿀처럼 물들이고 있었죠. 5분, 10분, 15분 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거의 30분이 지났을 때 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나야. 시혁 선배, 강당에 붙잡혔대. 선생님이 우수 학생 표창식 준비 때문에 부르셨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쿠키 상자를 내려다보았죠. 빨간 리본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도, 그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쿠키 상자를 끌어안고 한 조각씩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시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마카롱 한 봉지를 내밀며 조금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미안해. 선생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저는 황급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만든 쿠키 자랑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권시혁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뭐든 예뻐. 한 번의 고백은 그렇게 조용히 눈물도 없이 묻혔습니다. 마음속에 씁쓸한 단맛만 남긴 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덧붙였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도 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했던 제 자신을 탓할 뿐이었죠. 아마도 우리에게는 조금의 용기 혹은 조금의 타이밍이 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해 가을, 저는 제 첫사랑을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16살 겨울,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도시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갓 세수한 듯 깨끗하고 차가웠죠. 그리고 저는 교정에서 손에 든 통지서 한 장을 꽉 쥔 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권시혁이 유학을 간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구리 시혁 선배, 전액 장학금 받고 유학 간대. 다음 달에 바로 떠난대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괜찮아, 유학일 뿐이잖아. 몇 년이면 되는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같은 어린 사람들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바빠.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내 생각 중. 저는 입술을 깨물고 긴 메시지를 썼다 지우다를 반복하다 결국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오빠, 곧 떠난다는 얘기 들었어.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마침내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응,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제 눈물이 조용히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권시혁은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릴 만큼 추운 날이었죠. 그는 저를 차 안으로 끌어당기고 새 목도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둘러. 저는 목도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오빠, 정말 가는 거야? 권시혁은 대답 없이 몸을 기울여 제게 목도리를 천천히 둘러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저는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올게. 기다려줄 수 있지?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사람 기다리게만 하네. 권시혁이 제 어깨를 가볍게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유일한 사람이 너였으면 하니까. 그날 밤 우리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꽁꽁 얼어붙은 호숫가에 차를 세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두꺼운 코트 아래로 들려오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가방끈을 꽉 쥔 채 불안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권시혁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반쯤 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보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무의식 중에 보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손바닥을 폈다가 다시 꽉 쥐는 것을.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저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잡을게. 놓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도 손을 들어 그를 따라 손바닥을 폈다가 쥐었습니다. 말없는 약속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권시혁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안내 방송만 울려 퍼질 때쯤에야 정신을 차리고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만 있을 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 건너편에서 올 첫 번째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권시혁에게서 온 메시지. 도착했어.
괜찮아. 보고 싶다. 마지막 세 글자에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거리는 사랑을 바꾸지 못하고 그리움만 더 길어지게 할 뿐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번 그를 기다렸으니 분명히 다시 한 번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서로를 향하고 있다면 결코 멀지 않은 것이니까요. 권시혁은 초가을의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돌아왔어. 나와. 이모티콘도, 느낌표도, 그 어떤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는 제 심장을 전문 댄서처럼 춤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검은색 레인지로버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흰 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 가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높은 콧날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절할 만큼 멋있었죠? 저를 보자 그가 눈썹을 까딱했습니다. 천천히 뛰어. 뭐가 그렇게 급해?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야 오빠가 부르니까 빨리 나왔지? 권시혁은 웃으며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네. 단 한마디였지만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권시혁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서하나 꼬시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정각이면 익숙한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학교 가자. 기다렸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 버스 타고 가도 돼. 그는 차 문에 기댄 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버스는 위험해. 내 차 타면 안전하고 나도 공짜로 볼 수 있잖아. 들어보니 꽤 합리적이네요. 점심시간 12시 정각이면 배달 기사님이 간 만든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시락에는 많이 먹어. 살 빠졌어 라는 메모와 함께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무표정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몰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신선놀음 부럽지 않은 남친의 점심 배달. 질투는 각자 알아서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으면서도 행복해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교문을 나서면 익숙한 누군가가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흰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세상 여자들 다 홀릴 것 같은 차가운 얼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저를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타, 집에 가자. 밤이면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 저녁 먹었어, 씻었어, 내 생각은 하고. 제가 덤마보다 더 챙기네라고 장난을 치자 권시혁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너랑 결혼할 생각은 없으시잖아.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나야, 너 진짜 로또 맞았다. 신세대 남친의 정석이야. 다른 사람들은 숨기기 바쁜데 시혁 선배는 완전 대놓고 티 내잖아.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권시혁은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쫓아다닐 때는 마치 온 세상에 이 여자는 내 여자라고 광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방과 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우산을 쓰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죠. 비를 맞고 뛸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검은 우산이 제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죠. 고개를 드니 권시혁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어깨에 가방을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든가 아니면 내가 너랑 같이 비를 맞든가. 심장이 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죠. 우산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공간은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죠. 오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신경 안 쓰요? 권시혁은 고개를 기울여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말했죠. 남들 시선이 나를 먹여 살려주진 않아. 하지만 넌 내 세상의 전부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뒹굴며 베개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능글맞은 사람아. 누가 이렇게 대놓고 작업걸래. 하지만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마음은 토핑 가득한 밀크티를 마시는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저를 손바닥 안에서 조용히 키워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저를 그 손바닥에서 꺼내 자신의 심장으로 곧장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교정에 얇은 금빛막을 씌운 것 같았죠. 제 기분도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나무 그늘 아래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까지는요. 한 친구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얘야, 아나야. 너 권시혁 선배랑 사귄다는 소문 알아? 저는 밥을 먹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죠. 당연하지. 매일 등교시켜주고 점심 배달해주고 우산까지 씌워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저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육감이라도 발동한 듯 권시혁이 나타났습니다. 흰 셔츠에 책가방을 맨 채 차가운 얼굴로요. 그의 시선은 우리 무리를 훑더니 정확히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이 전부 얼어붙은 가운데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권시혁은 제 앞에 멈춰 서서 몸을 숙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듯 깊은 눈빛으로 말했죠. 아직도 다 안 먹었어? 밥 천천히 먹으면 식어서 소화 안 된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던? 저는 목이 맨 채 더듬거렸습니다. 나 지금 먹고 있잖아. 그는 제 당황한 얼굴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태연하게 제 옆에 앉아 제 젓가락을 가져가더니 반찬 하나를 집어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교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눈이 빠질 것처럼 놀라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어떤 애는 몰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권시혁은 일어나 제 가방을 낚아채 자기 어깨에 메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교실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그는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죠. 복도를 지날 때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손 놔, 남들이 보잖아. 권시혁이 고개를 돌려 눈썹을 까딱했습니다. 보면 어때서? 내가 내 아내 될 사람 손잡는데 뭐 문제 있어? 아, 제 얼굴은 불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에 들어서자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 늘 성적 우수자 명단이나 붙어있던 곳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정하고 깔끔한 글씨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서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명. 권시혁.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렸죠. 대박, 완전 직진남 아니야. 권시혁 선배 진짜 멋있다. 난 이 커플 찬성일세. 고개를 들자 마침 권시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피하지 않고 오직 저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죠. 그래, 내가 쟤를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은 더 좋아한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두 뺨은 뜨거워지고 손발이 떨려 황급히 도망치려는데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권시혁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딜 도망가. 넌 못 벗어나.
그날 밤 제 휴대폰은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아나야. 학교 대나무 숲에 너네 얘기로 도배됐어. 두 사람 이번 주 최고의 핫피플 등극. 역시 남의 집남친이 최고야.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권시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빠, 너무 심했어.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부족해. 나중엔 교문에 우리 웨딩 사진 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도 울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소심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시선 아래서 저를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덕분에 저도 마침내 그의 손을 꽉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에는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권시혁처럼 당신을 품에 안고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학교 개교 기념일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죠. 들뜬 분위기는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온통 깃발과 꽃으로 장식되어 마치 결혼식장 같았죠. 친구들은 드레스와 화장품을 준비하며 오늘 밤 대박 고백 드라마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백, 프러포즈. 우리 인생이 무슨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아나. 저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놀렸죠. 어머, 오늘 우리 딸 예쁘게 하고 애인 만나러 가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문을 나섰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교정은 수많은 사람들과 반짝이는 조명,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었죠.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나야, 왜 혼자 있어? 춤추러 가자. 혹시 이따가 시혁 선배가 깜짝 이벤트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야, 오빠 공부하느라 바쁠 걸 하고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권시혁이라는 이름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때 마이크 소리가 울리며 교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오직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남았습니다. 그 빛 아래 익숙하고 큰 키의 그림자. 권시혁이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차갑지만 침착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 손에는 마이크를 쥔 채 그의 시선이 군중 속을 헤치고 제게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주스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권시혁의 목소리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시선은 저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자라고 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해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은 드레스 자락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권시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뼛속에 새기는 맹세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제가 영원히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오직 그 아이뿐입니다. 쾅. 교정 전체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쳤죠. 서하나. 얼른 올라가. 저는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권시혁의 시선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오직 저에게만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세상에 저와 그 둘만 남은 것처럼요. 제 앞에 멈춰 선 그는 수백 개의 시선과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태연하게 손을 뻗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자신의 이마를 제 이마에 맞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오직 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아나야. 사랑해. 쿵 또 하나의 감정 폭탄이 제 마음속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그도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쥐고 바보처럼 흐느꼈습니다. 권시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냉미남 권시혁, 사랑스러운 소녀 서하나에게 초특급 낭만 고백. 온 학교가 설탕에 절여진 것 같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제 세상은 이제 권시혁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전설적인 고백 사건 이후 제 주변 세상은 온통 핑크빛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면 너, 작은 형수님 오셨네, 아나야, 결혼식 사탕은 언제 먹여줄 거야, 하고 놀려댔죠. 저는 웃으면서도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권시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오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습관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단하고 조용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권시혁이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찻집도 쇼핑몰도 아닌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뛰어놀던 꽃이 만발한 작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앞서갔던 권시혁이 갑자기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을 그의 손에 얹었죠. 권시혁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아나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짙은 파란색 상자 위에는 은실로 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죠.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방울처럼 투명하고 작은 돌이 박힌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저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권시혁은 제 왼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죠. 서하나. 내 남은 평생을 내 곁에서 내 연인이자 남편으로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권시혁은 당황해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울지 마,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반지로 바꿀까? 저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좋아. 너무 좋아.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의 커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저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꼭 맞았죠.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넌 아주 오래전부터 내 미래의 아내였어. 제가 눈을 깜빡이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살 때 할머니가 우리 둘 결혼시키겠다고 농담하신 거 기억나? 난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약속이라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 제가 아직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약지에 끼워진 작은 반지를 느끼며
울고 싶을 만큼 달콤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권시혁. 나도 오빠 곁에 평생 있고 싶어. 꽃잎들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드러워지는 아름다운 꿈속 같았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파란만장한 시련이나 비극적인 눈물이 필요 없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그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아주 작은 5살 때 이미 찾았다는 것을요. 어설픈 악수 1번, 레몬 사탕 1개, 수줍은 미소 하나가 평생을 함께할 약속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해 봄, 도시 곳곳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작은 안개꽃 부케를 든 채 꿈을 꾸는 듯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5살 때부터 제 손을 잡아주고 모든 계절을 함께 해준 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문 밖에서 친구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나야. 준비 다 됐어? 신랑이 밖에서 목 빠지게 기다린다. 저는 킥킥 웃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드레스를 살짝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권시혁. 그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저를 보자마자 세상에 오직 저만 남은 것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부드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죠.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이 순간을 오직 우리 2사람을 위해 남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권시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그의 손에 얹었죠. 그의 손은 말없는 맹세처럼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줄의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신랑 권시혁 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신부 서하나 양의 손을 잡고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권시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마치 평생 이 질문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심장으로 말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박수 소리가 길게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소리를 질렀고 색색의 꽃가루가 꿈처럼 흩날렸습니다. 권시혁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두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오직 평생을 약속하는 다정함만이 담긴 입맞춤이었죠. 결혼식 내내 권시혁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축하와 축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혹시라도 제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듯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처음 오빠라고 부른 순간부터 넌 평생 내게서 못 벗어나.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등불 아래 반짝였죠. 저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망갈 생각 없는데? 오빠 곁에 영원히 있을 건데? 그날 밤 하얀 꽃으로 가득한 신혼방에서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수많은 약속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그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사람만 사랑하면 지겹지 않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겹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자라고 모든 계절을 함께 지나고 함께 어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5살 때 이미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권시혁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다고. 그저 자신의 세상에는 서하나라는 여자 하나뿐이라는 것만 안다고.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자, 오빠. 그날 밤 창밖에 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약속을 지켜보는 것처럼요.